네, 지금부터는 8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8월 1일 네, 한국 7월 수출입 통계 발표되고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고 8월 2일은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 예정돼 있고요. 8월 4일에는 독일의 6월 공장 수주, 그리고 BOE, 영국의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카카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 네이버가 실적 발표라고 다누리호 이제 달 탐사선이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 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유념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뭐 가장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오펙 플러스 회의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서 만약에 증산을 좀 해준다면 국제유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이제 그 면담을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이게 증산을 해줄지 아니면 또 그냥 무시하는 결과 나올지 한번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월 3일 오펙 회의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또 너무 좋게 나와서는 좀 안 돼요, 사실상.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안 좋은 수치로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또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7월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 카카오하고 또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잖아요. 근데 국내 또 대표적인 성장주들인데 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도 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라간 건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지,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 3,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총도 크기 때문에 한번 이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도 이번에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시장은 이제 긴축이 발목을 잡았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하고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반기 3, 4분기 실적이나 경기 전망은 썩 좋지가 못한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는 어떤가요? 일단 이제 IMF도 예상을 한 대로 내년까지는 성장률 전망치가 다 안 좋습니다.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제 고물가 고금리 충격이 한 번에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경기 침체는 실제로 이제 역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이 역성장하는 진짜 침체기가 오려면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돼요. 뭐 중국의 부동산이 터지거나 뭔가. 아니면은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또 유로화가 충격을 받고, 또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조업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글로벌 경기에도 진짜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침체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뭐 침체보다는 그냥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좀 사이클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고, 또 내년 하반기 요즘에 나오는 뉴스 보시면 금리 인하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인하를 안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될 것 같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계속 감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도 좀 바뀌거든요. 우호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경기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좀 상저하고 쪽으로 일단 경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하반기 업황이 썩 좋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년 전망을 썩 나쁘지 않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올해 4분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 시장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내내 그냥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죠, 이쪽 업종 자체를. 근데 최근에 왜 사냐면은 내년에는 바뀐다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수요는 모릅니다. 수요가 언제 좋아질지는 내년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분분해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사실 가을은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공급은 준다는데 다 의견은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실제적으로 뭐 우리 줄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IR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너무 공급이 늘어나면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시그널을 줬고 마이크론 이미 줬죠. 네. 내년에 이미 줄이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삼성도 수익성 위주 경영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공급은 확실히 올해보단 내년이 줍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요가 어떻게 되더라도 공급이 줄기 때문에 적어도 업황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분기냐 3분기냐의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들은 어쨌든 적어도 내년 하반기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그널을 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요. 네. 워낙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최근에 달러도 좀 약간 약해졌고 네. 뭐 일단 약해지면 우리나라 원화를 사니까 그 측면에서 반도체를 떠나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늘면서 이제 6만 전자를 회복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사다가 최근에 약간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앞으로의 어떤 주가 전망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 지금 매도하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지금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5만 6천 원 갔다 6만 2천 원 올라오니까 한 10% 오르니까 이제 좀 팔자. 네. 지금이라도 좀 팔아서 현금하자. 이런 좀 분위기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가 역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 PBR이라 그러죠. 예.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1.1배에서 2배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 1월에 9만 원 넘을 때가 2배였고 이번에 5만 5천 원, 6천 원 갔다 왔잖아요. 그 구간이 1.1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저점은 그냥 한 번에 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팔 구간은 분명히 아니죠. 네, 지금이 PBR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2배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도 이제 본인 그 보고서에 그걸 정확히 쓰셨던 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나 주가가 보통 그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에 되게 좀 이게 많이 좀 연동이 돼 있다. 연동이 된대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돌렸어요. 아. IT 수요 증감률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보통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대요. 뭐 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안 좋았다가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그럴 때 보통 1.5배까지 갔대요. PBR이. 예. 1.5배면 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1.2배면 여전히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장기 투자는 해서 뭐 9만 원, 10만 원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들 제외하고 좀 매도를 고민하신 분들한테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매도를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PBR이 지금 1.5배까지는 갔었으니까 1.4배 정도나 네. 5배 근접할 때 그러면 거기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좀 한번 고민을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배니까 아직은 여기서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보면은 이제 뭐 빠지는 건 아닌데 상승세가 좀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지금 뭐 하반기 또 4분기까지 볼 때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동차도 사이클 산업이고, 예. 예, 그리고 소비는 줄 거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지갑 닫는데, 네. 자동차 실제 뭐 예약 취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실적 좋은 사이클 지나간 거 아닐까? 피크아웃인가? 예, 맞아요. 그 논리 때문에 좀 요즘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는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EPS 곱하기 PER이다. 네. 근데 EPS는 이익이고 PER은 이제 밸류에이션 몇 배 줄 거냐. 요걸 나타내는 건데 지금 현대차가 PER이 7배고요. 네. 기아가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주가는 요 EPS가 뭐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감소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그러면 주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PER이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럼 이걸 올리려면 방법은 전기차입니다. 네. 그죠?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투자자한테. 근데 아직도 현대 기아가 물론 지금 되게 잘해요. 지금 폭스바겐 CEO도 해임됐잖아요. 예. 전기차 지금 잘 안 팔려가지고. 근데 현대 기아는 테슬라 다음에 위치할 정도로 네.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그렇지만 도요타나 이런 경쟁사들이 약간 좀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헤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면 현대 기아도 위협을 느낄 텐데 뭔가 좀 어중간합니다. 지금 네. 스탠스들 전체가. 근데 현대 기아한테는 되게 이거는 기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 시장 외국인들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현대 기아를 이제 전기차에서 탑 클래스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 행보가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정받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남아있는 과정에서 현대 기아가 지금 워낙 지금 잘하고 있어서 결국에 인정받을 것 같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뭐 노사 간에도 합의를 해서 예. 전기차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국내에 짓기로 했죠. 예. 그리고 미국도 짓고, 예. 그리고 왜 미국에 짓는 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기후재생 법안에 기후 이제 변화 법안에 전기차 인센티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인센티브 안에 근데 현대 기아 공장도 혜택을 똑같이 받아요. 흔히 세금 혜택 받는 겁니다. 예. 보조금 받는 거죠. 그러면 현대 기아의 경쟁력은 높아지겠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현대 기아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그 PER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 거예요. 근데 그 인정받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인내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코스피 2위죠. 최고도 큰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 해가지고 약간 뭐 긴장들 했는데 뭐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 뭐 비교적 강세인데 네. 뭐 앞으로 또 계속 좋을까요? 네, 저는 뭐 2차 전지 쪽은 일단 그 주가가 좀 다소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아요. 높죠, PR이. 예, 아까 뭐 자동차 회사들은 뭐 퍼가 막 6배, 5배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LG엔솔만 해도 PER이 90배가 넘거든요. 예. 양극재 막 70배, 60배니까 약간 부담은 있어요. 물론 뭐 삼성 SDI는 또 20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근데 다만 그 약간 밸류에이션 비싼 거는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밸류에이션 제외하면 되게 매력이 있는 게 일단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번 2분기에도 뭐 그 LG 화학도 나쁘지 않았고, 또 거기다가 그 이번에 삼성 SDI도 괜찮았어요. 예, 2분기 좀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던 실적을 좀 발표했고, 그리고 LG 화학과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주가 되게 지난주에 되게 좋았던 게 양극재 공급을 해버렸어요. 예. GM 쪽에.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건 이거죠. 우리나라 배터리나 양극재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해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다. 이건 스토리만 있었어요. 근데 실제 스토리가 현실화돼 버렸어요. 네. 뭐냐면 LG화학이 GM에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게 전기차 500만 대입니다. 엄청나요. 예. 예. 포스코 케미칼은 3년 동안 13.8조 정도, 이것도 한 23만 톤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기로 이제 공시를 해버렸죠. 네. 그럼 이거는 결국엔 스토리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EPS, PER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이 확실한 숫자와 스토리가 결합돼 있다.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폴란드에 우리 국산 전차 또 자주포, 뭐 경공격기 이런 걸 한 1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앞으로 또 추가적인 또 물량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셈인데 뭐 근데 약간 주가도 오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방산주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예전에는 경기방어주였단 말이에요. 내수만 했잖아요, 거의. 뭐 정부 물량 받고 마진 좀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은 없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데, 근데 갑자기 성장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갑자기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특히 폴란드도 이런 무기 구매를 하는 이유가 러시아의 위협이 좀 느껴지니까 네. 구매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택했는데, 이 특히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왜 한국을 택하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미국 제품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한국산 제품도 되게 성능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군비 경쟁이 늘어나는 게 이미 독일도 원래 GDP의 1.5인데 2%까지 늘려버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방위비를. 지출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또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지출을 줄이는 나라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온 용어가 신냉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방산주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이거는 너무 좋은 건데, 다만 그걸 반영해서 상반기에 주가가 워낙 좋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도 있었죠. 수혜죠. 예.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실 건 이런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권유 드려요. 근데
가격을 보셔야 돼요. 비싸냐 싸냐. 비싸게 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쌀 때 사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싸졌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더 수익 낼 수도 있지만 주가 빠지면요 못 견디고 또 손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하반기에 좀 한번 흘러내릴 텐데 그때 좀 관심을 갖고 지금은 공부만 좀 해놓자.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건 좀 약간 좀 말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지난번 출연 때 이제 지금은 그 공매도 표적이 된 종목들을 좀 주목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반등이 올 때 오히려 더 크게 오르니까. 근데 최근에 약간 저 주식이 조금 올랐는데 이런 공매도 표적이 된 기업들한테 약간 뭐랄까 쇼크버리긴 하죠. 환매 같은 게 지금 약간 보입니까? 환매가 좀 보이는 거는 같아요. 네. HTS나 이런데. 근데 이거를 공매도 한 거를 다시 되샀는지는 몰라요. 그 지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차 잔고가 감소했는지. 예. 대차라는 건 주식을 빌린 건데 그렇죠. 이 잔고가 감소하면 빌린 거를 갚은 거예요. 네. 공매도에서 갚았을 수 있으니까 이게 줄면은 아 공매도 줄었구나. 그러니까 쇼크버리닝을 했구나. 하는구나.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좀 7월 중순부터 네. 대차 잔고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뭐 기업들 중에 뭐 롯데관광개발, 뭐 HMM, 호텔신라, 뭐 두산퓨어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은요 실제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 또 물론 이렇게 대차 잔고 감소해서 공매도 환매 들어와서 주가가 다 올라간 건 아닌데 그 기업들 중에 특히 뭐 두산퓨어스 같은 기업은 갑자기 미국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네. 법안 통과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호재 나오면 네. 안 갚을 수가 없거든요. 급해지는 거죠. 네,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환매까지 이제 거의 들어오면서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7월 중순부터는 공매도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환매도 좀 일부 들어오는 대차 잔고 감소도 종목별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히 공매도 정점은 증시 분위기가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줄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인데요. 8월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역시 뭐 8월에도 정부 정책 위주로 좀 일단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달에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전력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핵심은 반도체 투자입니다. 예. 투자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예. 특히 중소기업 좀 키워주겠다라는 정책들이 있어서 꾸준히 관심 필요하고 그 다음 역시 건설업종. 네. 건설업종 8월 둘째 주에 주택 250만 호 네. 공급 정책을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뭐 우리나라 정부도 있지만 미국에서 결국 예, 8월에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8월에 아마 하원에서 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제로 진짜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 신재생 에너지도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FOMC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 색깔이 바뀌었네. 네.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금리 인하 하면 시중금리가 만약에 지금 실제로 꺾였거든요. 예. 꺾일 때 수혜받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 인터넷 게임 예. 성장주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요즘에 게임주들 좀 올라가는데 그쪽 섹터들이 그동안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예. 금리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의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금리가 시중금리 꺾이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증권사. 네. 그래서 채권 평가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섹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그 신한금융의 오강호 심원영 연구원님이 리사이클이라는 제목인데 뭐 폐배터리는 아니고요. 네. 폐기물 있죠. 일반적인 그런 폐기물에 관한 보고서인데 요즘에 이쪽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폐기물은 일단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뭐 정의들이 있지만 그 생활 및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을 정의를 해요. 정의하는 걸로. 그래서 생활 폐기물, 사업적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생활 폐기물은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버리는 것들. 가정용 쓰레기 같은 것도 맞습니다. 해당되겠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누는데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건설 폐기물 같은 게 사업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막 엄청 느는 건 아닌데 2015년에 1억 5천만 톤에서 20년에 1억 9천만 톤. 근데 계속 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폐기물 산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경제적 해자가 생기는 산업이에요. 네. 뭐냐면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정부가 허가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네. 주민 반대가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만들고 싶다고 해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진입한 그 기업들은 그냥 이미 경쟁력, 진입 장벽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기존 업체가 유리한 예. 업종이죠. 예, 여기가. 못 들어오죠 사실상. 네. 예,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단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고마진 시장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3개 정도의 그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재활용, 네. 이제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소각, 이제 불에 태워서 소각은 스팀 열을 발생해요. 예. 그래서 이 열을 또 팔더라고요. 예. 발전을 네, 하는 발전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매립해서 이제 묻는 거죠. 세 번째. 요 3가지가 주로 있고 그리고 건설 폐기물은 주로 99%를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예.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또 수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업체로는 3개가 있어요. 인선 ENT, 코엔텍, Y엔텍. 예.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시장의 절대 강자고 예. 코엔텍은 소각하고 매립을 좀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또 특징이 배당을 또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Y엔텍은 매립과 소각 위주인데 좀 다른 회사랑 다른 거는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골프장도 갖고 있고요. 그런가요? 해운, 레미콘. 약간의 이제 성격들은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주가가 금방 올라가는 쪽은 그런 아니죠. 건 아닙니다. 되게 좀 천천히 가고요. 한 2년 전에 되게 좋았다가 작년에 좀 약간 주가가 좀 안 좋았지만 근데 요즘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다 배터리 얘기만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폐기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날씨만큼 뜨거운 썸머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운 날씨에 건강들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미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